예,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대 역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용광이라고 합니다. 이번부터 해서 사회 연속 강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간 포함해서 4주 동안 말씀드릴 주제는요, 중국 고대 문헌 속의 부여, 고구려, 그리고 이제 한사군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명진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을 하실 때 이런 주제로 좀 해달라, 문헌사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주요 주제가 고구려사 그리고 이제 부여사, 지금 제가 또 역사교육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교육 이렇게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또 제가 아는 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역사 지식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대학의 이제 전공 강의에 준하는 수준의 지식들입니다. 근데 그걸 뭐 어렵지 않게 또 이제 쉽게 그 내용의 핵심만 추려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요, 이번 주는 사기 조선 열전을 통해 본 위만 조선의 멸망 이렇게 해가지고 한사군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한사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한사군에 관련되는 여러 이제 문제점들,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부여사가 이제 한국사의 근간 중 하나인데 아마 이제 부여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여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이 새로 밝혀진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기 고구려입니다. 중국인의 관점에서 봤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초기 고구려에 대한 이제 주로 이제 기록들은요 거의 중국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또 아마 이제 마지막 주에도 잘 못 들어본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 주제는요, 사기열전, 조선 이제 열전을 통해서 본 위만 조선의 멸망인데요. 자, 이제 목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사기 조선 열전 해제라고 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조선 열전이라고 하느냐,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만 조선의 이제 성립, 그리고 이제 어느 바운드리에 위치했느냐,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멸망 과정까지, 이제 멸망은 한사군 성립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기 조선 열전인데요. 요 사기라는 책은요, 아마 사마천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의 이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제 서양에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토리아라고 해서 그 역사를 지은 사람이고, 동양은 AD 2세기경에 이제 살았던 이 사마천이 이제 홍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마천이 전설시대, 삼왕오제 시대부터 자기가 살고 있었던 한나라 무제 때까지, 그 사마천이 이제 기록을 한 그 연표에 따르면 약 4,600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을 얘기를 할 때는 길게 잡으면은 4,500년, 그리고 짧게 잡으면 한 4,000년,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소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천 같은 경우는 전설시대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중국 정사라는 게 있어요. 중국 정통 왕조들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책을 중국 정사, 그걸 이제 흔히들 24사 그러기도 하고 또 뭐 25사, 26사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한 24사, 25사 체제의 제일 첫 번째 사서이고요. 그리고 기전체라는 방식으로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는 거죠. 이제 기전체는 뭐냐면요,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본기, 세가, 그다음에 잡지, 열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제 본기라고 하는 거는 군주죠. 이제 황제에 해당이 되는 그 군주의 역사를 먼저 이제 본기라는 부분을 두고 쫙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가라는 항목을 설정을 해서 제후급에 대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잡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오행지라든지 뭐 식화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전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이제 뭐 대신이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인물이라든지 심지어 외국 민족, 이 민족들의 동향까지도 다 열전의 기록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서를 쓰는 편찬 체제가 기전체이고, 그 기전체라는 역사 편찬 그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25사, 24사는요 100% 기전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사는 중국은 끝까지 가죠.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사고까지 끝까지 이 기전체 양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들도 조선왕조실록을 제외하고는요, 뭐 고려사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정통 역사책들은 기본적으로 기전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나라 전한 이제 7대 황제인 무제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문은 그 이전에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뭐 얘기라든지 사서는 없겠죠. 삼경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라든지 그 외에 뭐 국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 또 진대 한대에 편찬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초안춘추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 당대의 당안 이제 공식 문건을 이제 당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 공문서 그런 것까지 다 활용을 해서 이게 본인이 이제 그 태사공이라고 하는 벼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다니면서 다 수집을 해요. 그 사람 대단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생명의 이제 위협까지 받으면서 이 사기를 완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사마천 이제 화상 이렇게 이제 중국 전통시대에 그려놨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열전이 백미예요. 보면 보통 이제 기전체 사서가 있으면은 열전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생각을 하시면 봉기가 핵심, 군주의 기록이기 때문에 봉기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봉기는 양이 적어요, 분량이. 오히려 열전의 양이 많고요. 이건 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갈수록 그런 경향은 더 두드러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 70권 정도가 이제 열전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사기 열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은 조선 열전인데, 사실 조선 열전 외에도요, 뭐 흉노라든지 아니면 뭐 동월이라든지 또는 남월이라든지 그 당시에 중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주변 민족의 이제 그 관련되는 사실들을 열전의 항목으로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특징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사마천이 이렇게 한 것이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청사고까지도 그 준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아시아 민족들이 자체적인 문자를 가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도 가나 이후고 우리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이후고요. 그리고 한자를 빌려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BC 2세기 무렵에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한자 도입, 사실 한반도가 그 무렵에 한자가 도입이 됐는지조차도 정확하지 않아요, 한문이. 그 시기에 이미 중국인의 이제 외부의 관점이긴 하지만 중국인의 관점에서 뭐 우리 또는 뭐 북방의 이제 흉노족, 남쪽에 있는 남월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이제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사기 열전 자체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화이론적 관점. 중국인들의 이제 중화주의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이제 중국이 다시 강성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랬던 거죠. 중앙 그 코어 핵심은 중국이고 사방은 다 오랑캐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이제 뭐 북적이라고 불렀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뭐 서용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남만,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잘 아시다시피 동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죠. 네, 그런 그 존화주의적 또는 이제 화이론적 또는 중화로주의적 그러한 관점이 묻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제 그 사기조선 열전을 두고 봐야 되느냐? 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첫 왕조라고 첫 국가라고 인정되는 국가가 고조선이잖아요. 그 고조선의 뭐 이제 좀 이따 그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조선의 이제 마지막 왕조가 이제 위만 왕조 또는 위씨 왕조, 위만조선, 뭐 후기조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 위만조선이 한나라랑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멸망 이후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이제 한 식민 군현이 한반도 지역에 설치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기조선 열전은요, 거의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고조선, 그 위만조선의 이제 멸망,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위만조선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위만조선이 존재했던 시기는 기원전 194년에서 기원전 108년입니다. 최종적으로 망하는 해가 108년인데요. 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느냐? 공국자 이름을 딴 거예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의 왕권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그 사람의 손자인 우거까지 3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건국자인 위만의 이름을 따서 이 건국자 위만이 왕을 하고 있는 조선이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자. 뭐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뭐 위만의 성이 위씨니까 위씨조선이라고 부르자. 또는 뭐 위씨왕조다. 또는 후기고조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위만조선에 대한 그 얘기, 고조선에 대한 그 전문적인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사기조선 열전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사기조선 열전에는 위만의 성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름만 나와요. 그냥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만조선 이렇게 이제 위만이 풀네임으로 위만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그보다 뒤에 써지는 삼국지에 인용이 된 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환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위나라 때 살다가 진나라 초기에 위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책, 어환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책이 이제 위략인데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이 위략이라는 책은. 그런데 이 위략이 뭐 삼국지라든지 그 후대의 사서들에 많이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략을 보니까 이제 그 조선왕 만 그 사기조선 열전에는 조선왕 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위만이다. 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한 무제의 군대에 멸망을 하고 그 위만조선의 고토는 한 사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만조선을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정보광조의 등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연장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위만왕조, 위씨왕조, 위씨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조선을 구성을 했던 마지막 왕조다. 뭐 그렇게 학계에서 통설로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뭐 이 정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러한 논쟁이 붙느냐? 위만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되는 이제 기록부터 해서 보면 우선 이제 사기조선 열전에 위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왕 만자 고 연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인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이라는 자는 고 옛 연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연나라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전국시대 연나라 지도입니다. 전국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춘추시대까지는 춘추 5패가 있어가지고 존주의 의식이 있어요. 주왕을 일단은 존중을 하는 그런 입장을 다 제후들이 취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각 왕들이 스스로 이제 각 제후국들이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이제 존주가 다 사라지고 거의 이제 그 칠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 무한 경쟁 시절에서 n분의 1, 7분에 해당이 되는 동북방에 있던 국가 이름이 연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 북경 지역, 이제 하북성 지역이죠. 그리고 요령성 지역에 있었던 전국시대 국가가 바로 이 연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만을 사기조선 열전에는 위만의 뭐 오늘날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셔널리티, 국적에 대해서 연인이다라고 이렇게 연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사람이 아니 조선 왕인데 조선 사람이 아니라 연나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살짝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위만은 연나라 사람인데 조선의 왕이 됐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연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조선으로 옮겨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기조선 열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왕 노관반 이평로 망명이 이제 취, 당, 천여인하며 추결 만이복이 동주 출세하니 도 패수하여 거 진고 공지 상하장이니 조선 만이급 고 연제 망명자 왕지라 도 왕엄이라. 뭔 말이냐면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왕은요 전국시대 연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연 이렇게 해놔도 이제 앞에서 고연이라고 하는 건 전국시대 연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제 연왕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이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초한쟁패를 벌이죠. 항우랑 둘이서 초한쟁패를 벌여서 결국은 유방이 패권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패권을 차지를 하긴 하지만 그 유방을 도왔던 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을 도와서 통일 대업에 참여했던 여러 이제 신하들 대신들을 이제 제후왕으로 봉해요. 분봉에서 변경 지역으로 분봉을 시키는데, 그때 자기 이제 동네 절친인 사람이 이제 노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방이 출세하기 이전부터 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유방과 함께 했었고, 유방의 대업에 큰 힘이 됐던 사람이 이제 노관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황제 됐으니까, 뭐말로 얘기를 하면, 나 황제 먹었다. 관아. 내가 황제 먹었으니까 절친 너한테도 뭔가 해줘야 되겠지? 나 도와줬으니까 왕을 시켜준 거예요. 연왕을 시켜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보통 중국사에서 왕으로 책봉을 하는 거는 거의 황족들에 한해서만 왕으로 책봉을 했죠. 근데 노관은 유방의 친구이기 때문에 유씨가 아니죠. 노씨죠. 그래서 유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해 이제 유방의 아들인 해제가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은요, 해제에게 있지 않고 유방의 처였던 여태후한테 권력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여태후가 물론 유방 제위 말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신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유방도 그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한 이제 대신 숙청을 하는 가운데 연왕 노관도 비유씨로서 너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비유씨 왕들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강등을 당하고 나서 죽거나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다 펼쳐진 거죠. 그래서 노관도 언젠가는 이제 내 차례가 들어온다. 그래서 미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연나라라는 거는 당시 중국의 국경지대, 북쪽 국경에 있었거든요. 바로 중국의 북쪽 국경은 만리장성이 있는 곳이고 그 만리장성을 넘으면 흉노가 있습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서 쌓은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나라 왕인 노관은 만리장성을 넘어서 흉노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제 유방이나 여태후의 토벌을 피해서 미리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간 시기에 위만도 같이 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만의 선택은 노관처럼 북방으로 간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당 천여인, 무리인 거죠. 무리를 거의 1000여 명 이상을 이끌고 망명을 한 겁니다. 이제 조선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특징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추결 만이복 이렇게 써놨어요. 추라고 하는 거는 몽치머리, 그러니까 몽둥이, 작은 몽둥이가 달린 머리라는 뜻이에요. 자, 머리 위에 작은 몽둥이가 있다. 뭘 것 같아요? 상투입니다. 상투. 네. 그 상투, 북상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북상투를 하고 헤어스타일은 상투를 틀고 그리고 만이복. 중국 입장에서 이제 오랑캐니까 고조선 옷이겠죠. 그거를 입고서 동쪽으로 연왕 노관은 북쪽으로 튀었지만 이 위만은 동쪽으로 건너오는 거죠. 그리고 폐수를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만이와 이제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자들로서 모아가지고 왕이 됐고, 그리고 왕검지, 왕검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왕검성에 도읍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교체기고 혼란한 시기에 위만이 한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동쪽으로 와서 고조선으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고조선 무리와 그리고 연나라, 제나라 지역으로부터 고조선으로 망명을 하는 중국계 무리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 수도를 왕검성으로 삼았다. 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 하진 않은데 그 내용이 더 자세한 내용은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면요.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흉노에 들어갔고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망명을 하는데 역시나 또 호복을 하고 있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폐수를 건넜고 예준항 여기에 이제 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고조선의 준왕입니다. 아마 이제 뭐 국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셨을 겁니다. 뭐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기조선 열전에 나오진 않아요. 이제 위략의 구절인데 이게 삼국지 동의전 게다가 한조에 마한 해당이 되는 그 한조에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엉뚱하죠, 되게. 그 이유는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이제 준왕을 예궐하고 배하를 하고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준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서쪽 지역에 고조선과 중국 한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 국경 지역에 내가 고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본병이니까 고조선의 울타리 제후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준왕은 감사한 거죠. 안 그래도 인정이 모자라는 고대 시대고 또 이제 중국이 혼란해서 침입의 우려도 있고 아주 이제 그 걱정도 되고 그러던 시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끄러운 국경지대를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1000여 명 데리고 왔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료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군생활 하면서 거기 지키도록 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총애를 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배위박사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박사라는 오늘날 이제 닥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지방관, 파견된 지방관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관직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규 하면 이제 공지백리. 그래서 규라고 하는 거는 이 홀입니다. 이제 신하들이 임금님을 뵐 때 이렇게 들은 거 있죠. 상하로 만드는 홀, 그런 걸 이제 규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리고, 백리 영토를 준 거죠. 그러면서, 서쪽 변경을 너가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소위 이런 얘기들 하죠. 머리 검은 모는 키우는 게 아니다. 라고 딱 거기에 들어맞습니다. 위만이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망당. 여기서 이제 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망할 망자지만은 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망명한 무리들, 중국에서 이제 고조선으로 망명하는 무리들이겠죠. 그런 무리들을 꿰가지고 중초다. 그 무리가 점점 더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위만이 중국 출신이니까요. 중국어도 할 수 있었겠고, 사실 또 중국 정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겠죠. 이제 혼란한 상황이니까. 와라. 우리나라에 오면 땅도 주고, 또 내가 니네들 보호도 해주고, 직장도 주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로 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따뜻한 고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죠. 자, 그러다가, 사기치다라는 거죠. 가짜로, 견인고주. 가짜로 이제 사람을 파견을 해서 준왕한테 고하는 겁니다. 고조선의 왕인 준왕한테 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을 하다라는 거죠. 한나라 병사가 10도 10개의 길로 이르렀다. 그러니 지금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한다라는 거죠. 강구합니다. 제가 간절히 구하오니 수도로 들어가서 수귀라는 거는 군주를 지키는 걸 수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하, 이 당시 폐하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겠습니다만, 왕검을 제가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허락을 받았겠죠.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 비상 상황이구나. 너서 빨리 와서 수도로 와서 다 지켜.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한공준. 오히려 공식적으로 군대를, 준왕의 허락을 받고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검성을 돌입을 한 거죠. 자, 그러고, 공격을 하니까, 아차, 속았구나. 마치 이제 이성계 위화도 해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위만은 자기가 거느리던 군대를 데리고 왔던 거고, 준왕은 여전히 왕검성에 수비군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격돌을 한 거죠. 준여 만전, 준과 위만이 격돌을 하였으나 부적야 이제 적이 되지 못했다. 결국 패했다는 거죠.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만한테 준왕이 고조선 준왕이 왕위를 뺏기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와서 마한의 왕이 됐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위만이 고조선의 왕위를 빼앗는 아주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쳐서 왕위를 빼앗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사기 열전보다 오히려 삼국지 한전에 마한 관련되는 이제 핵심은 마한 역사를 정리를 한 것이 이제 한전인데 그 이제 엉뚱하게 이제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시기가 바로 이제 194년이죠. 지난 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서 고조선으로 망명을 했고 또 고조선에서 나름대로 신임을 얻어서 최종적으로는 국왕비까지도 이렇게 찬탈을 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아들 손자 때까지도 왕위를 물려줍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만의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또 내셔널러티, 국적, 정체성인데 위만을 중국 사람, 연인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선인, 코리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지금도 이제 민족 자존심이랑 얽혀가지고 중국학자들은요 위만은 차이니즈다. 기록에 분명히 나오지 않느냐? 분명히 이제 그 연인이라고 나올 때 옌이죠, 그죠? 오늘날 국경 지역 옌런이라고 해서 연인이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또 한국학자들 같은 이병도 선생을 필두로 하는 그 한국학자들 같은 경우, 야 이거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조선인으로 봐야 된다. 일단 그 사람의 옷을 한번 봐라, 패션을. 호복을 입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만이복을 입었다고 하죠. 오랑캐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결을 하였지 않느냐. 북상투, 상투를 틀었다라는 거죠. 그걸 봐서도 얘가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 조선족이랑 비슷한 거죠. 오늘날 중국 조선족처럼 중국의 내셔널러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국적은 갖고 있긴 하지만 본인의 민족 정체성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차이니즈 코리안이라고 하죠. 이제 중국 그 조선계, 한국계 중국인 뭐 이렇게 동포, 교포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견해가 이제 대립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 논쟁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요, 위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를 하였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천명을 하였느냐라고 보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예. 중국인들도 위만을 어디에 왕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조선의 왕이 됐다. 조선왕 만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역시도요, 중국인 연인이라고 그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봤을 때 오랑캐 지역인 조선의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논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의 그 당시 뭐 오늘날 국적 개념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의 관점이 내셔널러티가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적이 중국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위치 지음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조선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한사군하고는 결이 달라요, 사실. 근데 한사군도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만조선 같은 경우는 온전히 이제 한국사로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상투 얘기를 하면서 이병도 선생님의 이제 얘기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이제 진시황릉에서 출토가 된 그 병마용 들어보셨죠? 거기 이제 그 병사용인데 원래는 이제 그 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복원을 한 건데요. 이 사람들 머리 위를 보면 이렇게 북상투를 틀고 있어요. 진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이 북상투가 물론 이제 한족들이 많이 하진 않아요. 한족들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 민족, 동이족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서 이제 강변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의 논리로서 낮은 수준의 논리를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위만조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영역이 어떻게 내놓고 있었느냐? 요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위만조선은요,
결국은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거거든요. 고조선의 이제 그 마지막 왕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만조선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제 고조선이 어떠한 영역을 갖고 있어, 얼마나 넓은 영역을 갖고 있었느냐, 또는 이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만큼 됐었느냐, 또는 그 문화적 영향력이 얼만큼 됐느냐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오늘날 이제 영토 개념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전형적인 고대 국가, 뭐 고정 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고대 국가와는 좀 영역 개념이 살짝 달라요. 요즘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문화범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여튼 그 총 영역을 알기는 힘들어도 일단 중심지를 놓고서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일단 고조선의 중심지 센터가 요동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 요동설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 이제 만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심양입니다. 선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심양에서 조금 아래 지역이 이제 요양, 이제 랴오양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고조선 중심지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평양설이죠. 평양이 오늘날 이제 그 북한의 수도죠.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우리 한국학계의 이제 통설입니다. 다수설인데요. 중심지가 요동 지역에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 평양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견해가 통설이다, 다수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헌에서 기록에서도 관련되는 이제 증거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나라의 세력 범위 그리고 위만조선의 세력 범위가 서로 접하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로 치면 국경 개념이라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뭐 북한이 헌법에서는 이제 우리 영역에 있는 이제 위법한 정권이긴 하면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권역이 있죠. 우리 남한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지역과 북한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만나는 게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실질적 국경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북한과 이제 중국 사이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국경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연지물이 국경 경계로 많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사기조선 열전에는 한나라가 흥했을 때 이 기원난수 고조선이 멀어가지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복자지만 다시 부로일 거예요. 다시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르렀다. 폐수에 이르러서 위계,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속연, 연에 부속시켰다. 또 이제 속연이라니 뭐 또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들은 파이론적 관점에 이제 진해를 중심으로 쓴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제 폐수라는 강이라는 거죠. 그러면 폐수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어떤 강을 폐수라고 불렀느냐, 폐수를 어디다 비정을 하느냐가 확정이 되면 결국은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국경선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폐수가 어디였느냐? 네, 보시면은 제가 좀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면 청천강이 폐수다, 압록강이 폐수다, 또는 심지어 중국에 있는 난하, 지금 뭐 류안허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대릉하, 따링허라고 하는 강입니다. 심지어 뭐 랴오허, 요하를 얘기도 합니다. 각자 이제 연구자들마다 여기가 폐수다, 저기다 폐수다, 뭐 또는 저기가 폐수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통설은 그 청천강 또는 압록강을 이 당시에 이제 폐수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폐수를 비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폐라는 자체가요, 한국 고유한 한국어로 과거 고대 시절에 큰 물을 일컫는 고유명사, 그 일반명사, 보통명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 조선계 이제 예맥족들이 큰 물, 지네들이 이제
뭐 강, 장, 그리고 또는 이제 하, 허라고 부르는 그것을 저 사람들은 뻐이 또는 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 저 물 이름이 뻐이수인가 보다. 폐수. 뭐 이렇게 이제 그 붙였을 경산이 매우 큽니다. 이게 왜냐면요. 실제로 폐수가 단 하나의 강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대동강 들어보셨죠? 평양에 있는 그 대동강도 폐강으로 불립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한강 위에 보면은 임진강이 있잖아요. 보면 그 임진강도 폐하라고 해서 폐수로 불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위에 있는 예성강도 폐수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는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역사적 상황을 따져서 비정을 하는 게 맞다. 예컨대 같은 고대의 통일신라 시대에 보면은요, 신라 이제 중하대에 폐강진이라는 걸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강이니까 뭐 대동강일까, 압록강일까, 아니면은 저기 뭐 청천강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폐강 이렇게 해보면은 임진강, 예성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하고 폐수는 딱 여기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있는 국경을 이룰 만한 큰 강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압록강 정도가 아마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위만조선 시기에 중국 한나라와 고조선의 그 경계는 폐수를 통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고조선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 위략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자의 후예인 조선 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고조선의 군주입니다. 실제로 보면 조선 후가 주 왕실이 이제 쇠락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연나라가 자존위왕 스스로 이제 높여서 왕을 칭한다라는 거죠. 전국 시대에 들어서 왕을 칭합니다. 춘추 시대까지 그 각 제국의 군주들은 왕을 칭하잖아요. 초나라 빼고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땅을 노략질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전국시대 연나라하고 고조선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때 전국 칠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가 왕을 칭하니까 조선 후 고조선의 군주 역시도 자칭 위왕이라고 했죠. 스스로 왕으로 높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조선이 지속적으로 뭐 어느 시점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당시에 전국시대 요 시점에 지속적으로 중국 대륙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뒤처지는 국가가 아니라. 자, 그래서 흥병이니까 병사를 일으켜서 연나라가 동쪽으로 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연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고조선의 군주도 똑같이 권위를 높여서 자기의 권위를 높여서 왕이라고 대외적으로 이제 왕을 칭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반격을 해서 연을 치려고 했었다. 물론 그 사유는 존주시, 이것도 이제 중국인들의 소위 말하는 뭐 요즘 표현으로 쓰면 국뽕적인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조선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연나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구나. 심지어 우리를 정벌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선수를 쳐야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부인 얘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얘가 이제 간해서 그만뒀다. 이 당시 조선 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조선의 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하인 얘가 당군 왕건 왕건 폐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출혈이 큽니다. 그만두시지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또 얘를 시켜서 서쪽으로 가서 말할 설자가 아니고 설득할 새로 읽어야 됩니다. 그때는 연나라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전쟁 준비 안 할 테니까 니네들도 전쟁하지 마. 그러니까 연 역시 지지. 연도 그만뒀다. 연나라와 고조선이 아주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둘 다 주먹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거는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연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군주를 왕으로 높이는 그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연나라가 그 전까지는 뭐 무슨 공, 뭐 그 황공, 문공, 연공 이런 식으로 공으로 칭했던 군주의 칭호를 왕으로 바꿔버리는 그 시점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연의 여광 시기입니다. BC 323년이에요, 정확하게. 그 시점에 연의 여광이 스스로 이제 왕을 칭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고조선이 이제 BC 323년이면 기원전 4세기 후반입니다. 이 시점에 고조선의 군주도 중국식 왕호를 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파악을 하자면요. 물론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전국 칠궁 중에서 거의 꼴등에서 두 번째 국가예요. 약하기로 보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산술적으로 7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갖고 있던 그 연나라와 맞설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침범하니 마니 하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한참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죠.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쉽게도 그 연나라가 먼저 이겨요. 성공을 하고 보면. 이제 그 뒤에 그 자손이 점점 교만해지다. 이거 누구가 교만해지면 그 고조선 왕의 자손들이 점점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나라가 이것도 역시도 중국인들의 중화주의적 관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수인 진계를 보내서 공기서방 조선의 서쪽을 공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친 거고. 근데 그냥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둡니다. 취지 2천여리. 2천여리라고 하는 아주 큰 면적. 자, 오늘날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남북한 통틀어 가지고. 물론 한나라 때의 이제 심리는요. 우리 지금 심리는 4km인데 한나라 때 심리는 한 3km 정도가 돼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직선거리로 한 600km 정도에 되는 면적을 연나라한테 다 뺏겨버렸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징계의 진공을 받아서. 그러고는 이 당시에 지 만번한 위계. 그러니까 만번한으로 국경 얘기가 또 나옵니다. 폐수라고 하는 자연지물이 있고 이 다음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번한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경계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찾아보면 또 답이 나오죠. 이 진계라는 장수는요. 연나라 소왕 때 활약한 장수입니다. 연나라 소왕은 누구냐면 아까 이제 왕을 처음 칭했던 4세기 후반에 제위했던 그 여광 있죠. 그 여광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면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한 5, 60년 뒤에 제위했던 왕이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양반은 기원전 이제 그 3세기 초반에 제위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징계를 보내서 고조선을 침공을 했고 무려 2천리라고 하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를 하고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고조선이 서쪽에 있던 거대한 영토를 누구한테 빼앗긴 상황이다? 3세기 그 기원전 3세기 초반에는 연나라한테 뺏긴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만번한은 어디냐? 예,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나라의 요동군 안에 보니까 문현이라는 현이 있고요. 그리고 번한현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글자가 거의 똑같아요. 이제 만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 문현과 번한현을 아울러 한꺼번에 칭한 이름이 이제 만번한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현은 오늘날 요동성 이제 그 요령성 가이저우 계주 지역이고요. 이 번한현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평안북도 이제 박천 지역, 청천강 이북 지역입니다. 박천으로 비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요동의 서쪽 지역 또는 계주에 가까운 지역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이 번한현은 여튼 이제 압록강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서 지리지 이제 요동군조에 보면 폐수가 세외 이제 외곽에서 나와서 이제 서남쪽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한현이 소재한 곳에서 폐수가 내려온다라는 거죠. 바다원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존의 통설과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 징계와의 싸움에서 고조선이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는 청천강 지역까지도 밀렸던 것 같아요. 청천강 이론까지 압록강을 넘어서 청천강 이론까지도 밀렸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또 힘을 회복해서 압록강선을 왔다 갔다 하는 선까지
이제 북진을 해서 이 압록강이라고 하는 강이 국경하천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역사지도집이라는 책인데요. 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문현이 여기예요. 이제 문현을 여기로 비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번한현을 여기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존에 그렇게 학설을 따랐죠. 근데 최근에는 이 번한현을 여기 이제 서안평이라고 하는 압록강 요 이북 지역 여기로 비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문현 가까운 요동의 이제 서쪽 지역에 비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또는 서쪽과 남쪽 또는 이제 동쪽에 해당이 되는 그 지역들이 점이지대로서 또는 각축 지역으로서 한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존재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어느 순간 고조선이 중심지였던 서쪽 지역을 상실을 하고 그리고 압록강 이남 지역으로 이제 퇴축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료에서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료뿐만 아니라 고대사에서 진실이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사료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고학적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요 이제 그 칼들이죠. 청동검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비파형 동검입니다. 흔히들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죠. 생긴 거는 비파 형태 그리고 주로 출토가 되는 지역이 요서 요동 지역이에요. 지금 오늘날 요서 요동 지역을 중국 요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형 동검이죠. 한국식 동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한반도 지역에 집중 출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파형 동검 잘 아시겠지만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은요 선후 관계를 맺고 있어요. 버전 1.0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다면 버전 2.0이 세형 동검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이제 후기형 동검이 바로 이제 세형 동검인데 이 세형 동검이 본격적으로 제조가 되기 시작하는 게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요동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토가 되고 있어요. 물론 한반도에도 출토가 되긴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제 수량이나 또는 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요동이나 요서 지역이 중심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파형 동검 고조선이 이 비파형 동검을 일종의 이제 표지유물, 지표유물로 활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비파형 동검이 과연 고조선에서 기원을 하였느냐, 과연 고조선에서 처음 만들어졌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고고학 가시는 선생님들이 논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후기형 동검인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출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를 파악을 하는 거는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았는가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유물을 남겼느냐 그걸 따라서 추적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형 동검은 요동 지역에 많이 출토가 되고 있고 후기형 동검은 요동 지역에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 이 당시로 봤을 때 A급 유무인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1.0을 쓰던 시기에는 버전 1.0을 쓰던 시기에는 이쪽 동네가 잘 나가는 동네였다. 중심지였다. 그런데 버전 2.0을 쓰는 시기는 이 동네가 잘 나가는 동네가 됐다. 그럼 결국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예, 증명됐죠? 아까 징계의 이제 그 고조선 서방 공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체로 이 랴오허강, 이 요하를 경계로 해서 이전의 고조선 같은 경우, 고조선 이제 연나라와 국경선을 이제 맡고 있었던 전국 시대 초기에 연나라와 국경선을 이루고 있었던 건 이 랴오허강 일대가 국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5, 60년 뒤에 징계의 침공을 받고 나서 이제 고조선이 물러나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압록강 청천강선 이남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 400km가 나옵니다.
압록강에서 랴오허강까지, 그리고 조금 더 쓰면 한 400~500km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압록강 이서 지역을 뭐 초반에는 아니 뭐 청천강까지 밀렸을 것 같아요. 그 지역들을 몽땅 뺏긴 게 아닌가. 그래서 대거 이제 고조선의 이제 지배 세력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역사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시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고구려가 475년 남진을 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공략을 했을 때 결국 백제의 지배층들은 대거 충청남도 공주로 다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고대 시절에 아마 이제 고조선 때도 이런 징계의 침공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아마 이제 영역을 최대치로 키웠을 때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조선 이제 핵심 지역, 위만조선 핵심 지역인 이 평안도 지역, 그리고 임둔군 지역, 나중에 임둔군이 되는 소국 이름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임둔 세력, 그리고 진번 세력까지 이렇게 복속을 시키고 또 확 밀고 올라갔을 때는 압록강에서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간 적도 있을 정도로 아마 이제 최대 강역은 요 정도로 형성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요 영역도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지대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가 관철이 되던 그때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진계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타격을 입혔잖아요. 근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사기도 아니고 이건 삼국지도 아니고요. 한서인데요. 사기 다음에 편찬이 되는 24사 중 두 번째 이제 정사서죠. 전한시대 역사를 기록한 게 이제 한서입니다. 요 한서는 후한의 명장인 반초의 형인 방구가 써요. 그 흉노전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 후에 연나라가 현명한 장수인 이제 징계를 인질로 삼다 어디고 오랑캐한테 인질로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오랑캐가 심신지 걔를 아주 깊이 믿었다. 그 사람 연나라는 오랑캐한테 진계라는 장수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겠죠. 나중에 이제 그 업적을 남겼으니까 현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만 어린 진계를 오랑캐에게 인질로 보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스파도 돌아와서 그 징계가 돌아와서 공격을 하고 깨부셨는데 동쪽의 오랑캐를 깨부시고 각 천리를 후퇴를 시켰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흉노열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동쪽의 오랑캐, 흔히들 이제 동호라고 하면은 선비계통의 종족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맥락상 봤을 때 여기 동호는 고조선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어린 시절에 이 고조선의 볼모로 인질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연나라랑 서로 이렇게 대척을 할 정도로 아주 경쟁을 할 정도로 강성한 국가였는데 50년 만에 그냥 이제 징계의 침입에 속절없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뭔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마 이 징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고조선에 왔기 때문에 그 질이라든지 고조선 사람들의 군사 배치라든지 그 사람들의 습속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인 연나라의 이제 장수로 다시 취임을 하면서 힘을 길러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역공을 해버린 거죠. 전형적이죠. 훈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북퇴를 실천을 하였다. 뭐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만조선의 이제 멸망 관련되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요. 사기조선 열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가장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가장 길게 적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조선 열전이니까 고조선 관련 얘기를 다 써놨겠지 싶겠지만요. 거의 안 써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만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부분조차도요. 오히려 이제 위략, 삼국지에 인용이 되어 있는 위략의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 정도로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빈약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가라고 하는 사마천이 그러면 왜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만조선,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인 위만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많은 내용을 남겼느냐.
예, 그거는 그 당시에 한나라의 지상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그 위만이 왕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한나라하고 이제 고조선 사이는 이제 긴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 단계인 BC 3세기 무렵에 징계와의 이제 전투에서 패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BC 4세기 후반에는 연나라가 고조선을 때릴까? 그럼 또 고조선이 제가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내가 반격을 할까? 우리 서로 그러지 않기로 해. 라고 하는 불안한 평화협정 아닌 협정을 맺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둘 모두 서로 가장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최고의 존칭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이 황제를 칭했다라는 것과 같은 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요, 황제, 군주의 칭호인 황제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쓴 건 누구죠? 진시황이죠. 네. 진시황은 기원전 이제 2세기 이제 말에 3세기 후반의 사람이기 때문에 221년도 황제를 칭하죠.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가 나오기 이전에 가장 그 존경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높은 칭호인 왕을 연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임금이 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화주의적 사관을 이미 그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건방진 누구 X 이렇게 보였을 공산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이제 자존심에 대한 상처, 중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연나라 입장에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안보상의 또는 정치 경제상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실제로 1차전에서는 고조선이 대패를 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위만조선으로 왕조가 이어져도 준왕이 BC 2세기 초반에 쫓겨나죠. 위만한테 쫓겨나서 남쪽으로 이제 마한으로 도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도 여전히 그 왕조가 교체가 됐어도 불안한 그런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효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전한 시기의 황제들 같은 경우는 시호에 효를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2대 황제인 해제 시기예요. 그러니까 2대 해제 시기에 고후시 천하 초딩, 그러니까 해제 고후 같이 이제 그 병렬이 되고 있죠. 이 고후는요, 해제는 유방의 아들이고 고후는 유방의 부인이에요. 여태후라고 불린 그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제 쉽게 하기 좋아하는 얘기로 중국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그 잔인한 행동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주 이제 그 경악할 그런 그 잔인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 아들이 주기로 했었어도 사실 실권은 엄마가 잡고 있던 곡식입니다. 그래서 효해 고후라고 같이 이렇게 병렬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린애들을 황제로 올렸다가 죽였다가 또 이렇게 막 올렸다가 뺐다가 합니다. 보면 그 시기에 이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내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비록 내정은 지배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쌀벌한 유씨 왕족들을 탄압했죠. 1차는 유방의 제후 공신 세력들 다 제거시켜버리고 2차적으로는 유씨 왕족들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유씨 왕족들까지도 다 이제 정리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제 여태후 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정은 아주 튼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요동태수가 약속을 합니다. 이제 위만을 위 대신 외신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요게 한나라고요. 요게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면 한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있던 지방 행정 기구가요. 요동군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요동군이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요동반도 전체가 요동군이었어요. 면적만 놓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위만조선이랑 맞먹죠. 면적만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 보면 이 요하 이동 지역에 있는 인구가 거의 한 2,500만 정도가 됩니다. 북한 인구랑 거의 맞먹어요. 실제로 한나라 때 요동군 인구도 한 30, 40만 정도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동군의 태수가
위만한테 너 이제 우리 한나라의 외신, 일종의 이제 신하가 되라. 이제 내신은 아니고 외곽에 존재를 하는 뭐 조공국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신하로 너를 삼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세외 많이. 세라고 하는 건 국경 요새인데 그냥 이제 뭐 만리장성 이외, 그러니까 중국 외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외부에 있는 많이 오랑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걔네들이 무사, 뭘 하지 않게 하라. 두낫입니다. 도변. 도둑이 돼서 그 변방을 노략질하는, 그러니까 변방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도 해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경경비대장 뭐 이런 거 하라라는 거죠. 걔네들이 침공을 하면 또 뭐 이제 어떻게 몸으로 때우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건하는 게 나쁜 그 오랑캐들이 나쁜 짓을 하면 너가 가서 말리고 또는 이제 방어를 해주고 또 오랑캐들이 오랑캐 군장들이죠. 제 많이 군장이니까 욕견 천자. 천자는 황제죠. 전한 이제 황제죠. 황제를 뵙고자 할 때는 물득 금지를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오랑캐 애들이 이종족 애들이 착하게 우리 황제 폐하를 뵈러 오겠다라고 하면은 길 터주고, 얘네들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려면은 너가 가서 좀 말리고 요 역할을 수행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너한테 외신이라는 직위를 주겠다. 그리고 그 건의를 또 누구한테 하냐면 황제한테 한 거죠. 한나라 황제한테 해서, 그러니까 상허지. 황제도 허락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이 당시 전한 황제가. 자, 이거를 기화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제2 정책을 펼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들어오면 오랑캐로서 오랑캐들을 막아야 되겠다. 아주 뭐 그런 그 요동태수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폐하 어떨까요? 하니까 황제가 와, 대치 굿 아이디어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 뜻대로 하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위만이 좋은 제안 같네요 라고 오케이를 하고는 득병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핑계로 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한나라와 동맹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동아시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성한 국가는 기술이건 면적이건 경제건 문화건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병위, 요거는 이제 군사물자를 얻었다는 거죠. 우수한 무기들 같은 거 대량으로.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 세계에서 어쨌든 1위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A급 무기는 주지 않지만 B급 무기도 가지고 오는 거고. 보면 그것처럼 뿐만 아니라 돈도 제가 폐하의 신하가 됐으니까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나요? 조공무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조공책봉 체제를 보면은요, 실리는 외부 이미종족들한테 훨씬 큰 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왕조는요, 조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니네들 좀 그만 와라. 언뜻 생각하면 야, 조공 바친다라는 개념이니까, 아니 그 돈을 갖고 오는 건데 조그만 애들이, 돈 없는 애들이 왜 저거를 중국 황제가 안 하려고 할까? 자비심이 넘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국이기 때문에 그 소국으로부터 뭐 1,000원을 조공으로 받으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애들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은 용돈을 돌려주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대국이기 때문에 회사라고 해요. 회사를 하면 최소한 20-30% 거기다가 더 얹어서 돌려주죠. 그러니까 외곽에 있던 뭐 북방 이민족이라든지 뭐 우리처럼 동이에 상한 동방에 있는 그 예맥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고려든 조선이든 신라건 간에 조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도 똑같습니다. 조공 채권 체제에서. 그래서 제가 외신이 됐으니까 그러면 뭐 교역을 허락을 해주시고, 또 교역을 하니까 저희가 더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거를 핑계로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센 무기, 많은 돈 얻었죠. 그 다음부터는 팽창 정책을 한다는 거죠. 한나라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고조선 외에도 조그만 애들 보시면 기방소읍이라고 하죠. 그 옆에 있는 작은 음락국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음락국가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진번, 임둔, 계례, 복속, 방수천이다라고 하죠. 자, 진번이랑 임둔 익숙하시죠? 네, 맞습니다. 한사군에 나오는 거죠. 한사군이 낭랑, 진번, 임둔, 그리고 현도 4개입니다. 그 중에 진번과 임둔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은 고조선의 옆에 외곽 지역에 있던 작은 음락국가 세력이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까지도 어떻게 고조선에 복속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 정복 전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 복속, 그 역사 용어로 표현하자면 복납지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이따가 한사군 설치되는 그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수천리. 그래서 그 영역이 수천리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 한나라는 고조선을 통해서 고조선을 외신으로 삼아서 얘가 좀 이 동네에서는 등치가 있는 애니까 우리보다는 못 미치지만 요 등치 큰 애 한 놈을 잡아서 더 조그만 애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또는 거친 애가 있으면 얘가 잡아주고 또 순한 애들이 우리랑 오려고 하면 우리랑 연결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나라의 바람이었는데 사실은 위만조선은 꿈 깨시고 자기의 입속을 다 차린 거죠. 국제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한나라의 외교 실책을 기화로 고조선이 자신 세력 확장을 한 그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나라도 바보가 아니죠, 실제로 보면. 그리고 또 대국이라고 하는 국가,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행태를 보면 자국의 이익이 손상이 될 때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기 조선 열전에는 전자지 손우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만 초대 이제 위만 왕조의 초대 국왕이었던 왕검이었던 위만이 그 다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까지 이르렀다? 손자인 우거왕한테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위만조선이 3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우거왕이 펼쳤던 정책을 보면은요, 이게 위만조선이 일관되게 중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소유, 한, 망인, 자다하니, 우, 미상입견이라. 자, 한나라에서 망인, 도망쳐 나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것들도 아니고, 우리 조선으로 한번 와보셔. 이민해 보시면은 땅도 드리고, 또 뭐 벼슬도 드리고, 대우도 잘해드리리다라는 이런 우대책을 내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한나라 조정에서 봤을 때. 자, 또 고대 사회는요, 땅 따먹기보다는 인정 따먹기예요. 그때는. 인간 머릿수가, 구수가 땅의 면적에 비해서 훨씬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요, 고대 사회 초기 전쟁은 인정 따오기 전쟁입니다. 사람을 포로로 몇 명을 잡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생산력의 가치가 땅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땅 따먹기 전쟁의 형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인정이 우세한 시기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입견하지 않았다. 천자를 조활하지도 않았다. 자, 외신이라고 지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한테 얘기를 해놓고는 그거 가지고서 집에 불리고 또 주변에 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영토 넓히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건드리는 거죠. 중화인들까지도 꼬여가지고 지네들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냐. 여기에다가 이제 폭발에 이제 불을 지르는 이제 매개체가 발생을 하는 것이 촉매가 되는 것이 자 진번 방국이 진번을 비롯한 옆에 있는 조그만 문납국가들이죠. 소국들이 상서를 한 거죠. 천자를 뵙고 싶다라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위만 시기에 이미 진번이나 임둥 같은 그 옆에 있던 소국이 다 복속이 됐다. 방 수천리다라고 쓰고 있죠. 그런데 우거 단계에서 아직까지도 진번이라고 하는 세력은 조선에 복속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반자치적인 형태였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독자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번군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번군이 이제 그 황해도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천자를 뵙고 싶은데 옹알불통 끌어안다. 막다, 알력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게 막는 거죠. 자, 진번은 황해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소국 세력들 연합체로 파악됩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중국으로 BC 1세기나 2세기경에 중국으로 가려면은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육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육로로서 평안도를 거쳐서 오늘날 평안도 지역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반도를 건너서 요서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 북경 지역으로 내려온 그 하나가 루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해로도요, 연안 항로를 따라 올라가야 돼요. 황해도 해안을 통해서 지금은요, 황해도 지역에서 그냥 사단 항로로 산동반도로 꽂아버리면 빨라요. 한 열몇 시간이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단 항로가 횡단 항로, 사단 항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안 항로를 타고 쫙 올라가야 돼요. 황해도에서 북쪽으로 이제 북상을 하게 되면 평안도 해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평안도 해안을 누가 통제를 하고 있겠습니까? 고조선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만조선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번 세력들, 고조선에 복속된 세력들이 중국이랑 통교를 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가든 해로로 가든 무조건 고조선, 위만조선의 핵심 영역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너 가지 마. 누구 허락받고 거기 가냐. 황제 폐하 뵈려고 하는데요. 아니 무슨 황제 폐하를 봐냐. 너 나한테 복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 왕검 되면 되는 거지. 뭐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전해. 그럼 내가 황제한테 대신 전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중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인 할 때 이 요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개는 그냥 매개만 해주고 끝나는 빠지는 게 중개고, 여기 중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제가 C입니다. 그러면 B의 물건을 제가 다 받아와서 A한테 넘기는 이런 포워딩의 형태라는 거죠. 훨씬 더 막대한 이익을 유치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가격을 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 마찬가지로 A의 물건을 역시나 또 그 C인 나한테 이렇게 받아서 B한테로 넘겨주는 이런 형태인 거죠. 단순히 그냥 저는 뭐 계약서만 써드릴게요. 그 구전만 먹고 갑니다. 이런 식의 중개, 아이 개념이 아니라, 그죠?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막대하게 중국 물자도 고조선이 대거 수집을 하고 수합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뭐 진번이나 동쪽에 있던 임둔이나 아니면 더 남쪽에 있었던 진국 또는 뭐 이제 중국 그 세력들의 물품들까지도 고조선이 다 집하를 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서로 포워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제 경제 이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양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나라와 그 이남 지역에 있었던 뭐 진번이라든지 또는 이제 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조선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고조선, 이제 위만조선의 최대 강역이기는 하지만은 요 임둔이니 진번이니 요쪽 예맥 지역, 여기 현도가 설치가 돼요. 요 지역들은 간접적으로 고조선의 반복속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지역이 아마 핵심 통치 구역, 지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편하십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한 20년 전에 미국이랑 이라크가 전쟁을 했죠. 큰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미국이 이라크를 때리는 원인은 뭐였죠? 석유 때문이었죠. 자원 문제. 네, 그런데 사실 석유 돈 문제잖아요. 그죠? 거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돈 문제인데, 대놓고 석유를 뺏기 위해서, 이라크의 석유를 좀 더 값싼 값에 우리가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생명을 대놓고 죽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제시를 하는 거죠. 미국이 제시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 제거였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없었죠, 이라크. 예. 근데 이때도 보면 사실 한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위만조선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만조선을 칠 만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동원하느냐? 군인들을 그냥 동원하지 못해요. 죄인들을 모집을 해서 격조선이라는 거죠. 무죄가. 이제 여기 천자는 한 무죄거든요. 여기 한 무죄가 죄인들을 모집을 해서 조선을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제 한나라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한나라에게는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 모은 거죠. 명분이 있으면 야, 저놈들이 우리 영토를 침공했어. 뭐 우리 부모 형제 자매를 뭐 어떻게 했어. 해를 끼쳤어. 우리가 나서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당연히 이제 일반 백성 군인들이 다 참가를 했겠죠. 근데 뭐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은 결국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보니까
죄인들한테 너 이리 와봐. 너 뭐 뭔 죄 지었냐? 뭐 살인죄 또는 너는 뭐 도적죄? 그럼 너 이리 오면 전쟁에 참가해서 너 공을 세우면 죄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해 이제 가을에 누구를 보냈냐면 누선 장군 이제 양복을 제 여기 제는 산동반도 지역입니다. 북발해. 발해 말이죠. 보하이만. 그죠? 서해에서 조금 들어가면 중국에 있는 내해죠. 그래서 이제 병 5만 것이고,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그 해군 장군이거든요. 누선 장군이니까 그 누각 같은 배니까 대규모 함선이죠. 그 해군 장군 양복이 해군의 장수니까 발해 산동반도에서 보하이만을 통해서 이제 요동반도를 쭉 따라와서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군은 이렇게 연안항로를 따라와서 대동강 하구에 상륙을 해서 평양을 공격을 하는 군대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상륙하는 군대가 7,000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5만 보시면 5만이라고 나오죠. 보시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5만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5만이 아마 이제 출병할 때는 5만이었고 요 바다가 되게 험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바다에서 모종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한 4만 명 이상이 상실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그 뒤로 붙어가지고 좌장군 순채한테 5만 명을 줘서 이제 그 요동에서 우거를 토벌을 하게 하였다. 이제 좌장군 순채는 육군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육해군 같이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 5만 명을 줘서 그렇게 이제 동원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후자적 해석을 취해가지고 육군 5만 명, 해군 7천 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만조선이라는 국가가 국력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력했던 게 보이는 게 누선 장군이 제 나라 병사들, 그러니까 산동반도 출신의 이제 해군 해병들이죠. 요 사람 7,000명을 갖고서 먼저 왕검성에 도착을 해요. 당연히 해로가 훨씬 빠르니까요. 바다로 해서 오는 게 훨씬 빠르니까 대규모 이제 해군 해병대를 동원해서 이제 먼저 왕검성에 닿았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우거가 성을 지킨다, 왕검성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규지라고 하는 건 엿보아 알다라는 거죠. 엿볼 규자. 뭐 지금은 잘 안 씁니다. 뭐 과거에 이제 고루한 어투 이런 거 보면 논문에서도 뭐 규지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쓸 때 그 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선 장군이 이끌고 왔던 병력이 적은 걸 본 거예요. 엿보아서 이렇게 보면 큰일 났다. 뭐 큰 나라 한 나라에서 대규모 군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래? 그죠? 즉성, 지극, 출성, 격, 누선. 바로 이제 누선 장군의 이제 그 해병대, 상륙한 해병대를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선 장군의 군대가 패해서 이제 흩어져 달아나 버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또 장군형, 해군 해병대는 먼저 상륙을 했다가 규모가 적은 병력으로 상륙을 했다가 고조선의 수비군, 왕검성 수비군에게 먼저 패배한 상황이고 1차전이 이미 누선 장군 부대는. 그리고 좌장군 양복의 군대 누선 장군 양복은 그래서 기회를 잃고 둔산 중 10여일이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해군 사령관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10여일 동안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흩어졌던 그 군졸들을 다시 모았다. 그렇죠? 부취. 그래서 다시 이제 모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은 좌장군 같은 경우는 조선 폐수 서군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고조선의 국경선이 고조선과 한나라 국경선이 폐수라고 했죠. 그 폐수에 주둔하던 어떤 부대명인 것 같아요. 이제 폐수 서군이라는 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위만조선이 어느 정도 이제 행정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또 군사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진 국가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폐수 서군만 나오면 괜찮은데 뒤에 보면 폐수 상군이라는 군대가 또 나와요. 그래서 각지의 이제 군단의 이름을 정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한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민응파자전. 이 이제 그 육군 수비 부대를 깨지 못하고 진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5만 군대를 거느린 육군 장군 순채는 국경지대인 폐수서군을 국경수비군단 중 하나인 고조선의 국경수비군단 중 하나인 폐수서군을 깨지 못하고 전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먼저 도착한 수군, 해군 부대는 먼저 상륙했다가 고조선 군대, 위만조선 군대에게 박살이 나버린
아주 지금 이제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워낙 군대가 많다 보니까 좌장군이 폐수 상분이죠. 역시나 그 고조선의 국경 분단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우회기동이라는 거죠. 오늘날 군대도 보면은 적의 방어가 너무 견고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통과하지, 이 방어선을 깨지 못해요. 요 방어 부대를 깨지 못하면 돌아가지고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우회기동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좌장군 순체의 부대가 일종의 이제 우회기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회기동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군단을 만났는데 그게 이제 폐수상군이라는 군대인데, 얘네들은 이제 깨진 거죠. 요 부대. 그리고 이제 전진을 해서 지성하, 왕검성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병력 배치가 그 폐수라고 하는 국경지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고조선 입장에서는 육군이 이렇게 올 거니까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군단별로 이렇게 이제 그 주요 관선도로 따라서 방어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서로 호응이 될 때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 보면 폐수 서군은 방어를 해냈는데 폐수 상군은 방어를 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폐수 상군이 뚫리니까 국경까지 쭉 그 수도까지 쭉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럼 폐수 그 서군은 사실상 배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본국 또는 본부와도 연락이 끊어져 버린, 그래서 아주 좀 비효율적으로 전투를 운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서북이라고 나오죠. 그 서북 쪽을 포위를 해버린, 왕검성의 서북 쪽을 이제 육군 부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육군 부대가 폐수 상군을 격파를 하고 겨우 왕검성 서북 지역에까지 도달을 하고 서북 지역을 포위를 하니까 이제 그 패잔병들이었던 누선 장군의 이제 해군 해병대도 역시 이제 그 좌장군 순체의 병영에 가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좌장군 오셨습니까? 저희도 큰일 날 뻔했어요.라고 하면서 거성남, 성의 남쪽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강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시면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평양의 그 남쪽 지역에 주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북 쪽은 육군 부대, 그리고 남쪽은 해군 부대가 이렇게 왕검성을 포위를 한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57,000명이죠. 그런데도 우거가 드디어 견고하게 성을 지켰다. 수개월 동안 미능하. 여기서 이제 하는 함락을 시키다 빼앗다라는 의미니까 수개월 동안 떨어뜨리지 못했다,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의 사실 이 전쟁이 1년 갑니다. 거의 1년 동안. 왕검성이 그 당시 57,000이라고 하는 병력은 엄청난 병력이거든요. 이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 57,000명이라고 하는 한 무제의 일종의 이제 상승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때 사실 진나라 한나라의 최대 적수는 북쪽의 흉노예요. 그런데 그 흉노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대장군 위청이나 뭐 이광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최대 적수인 흉노를 정리를 하고, 마지막 남아있던 흉노의 이제 좌비, 왼쪽 팔이라고 하는 그 고조선까지 정리를 하려고 이제 회심의 일격을 날리려고 보낸 군대인데, 그 대군이 그 적의 수도까지 돌입을 하고서도 1년 넘게 함락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쟁을 발동을 시킨 그 주체인 한 무제는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 참 명군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또 정치를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이제 업적도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높은 산만큼이나 그 깊은 고를 갖고 있는, 좀 패단도 많이 양성을 한 사람이고, 캐릭터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성격도 불같고요. 사기 조선 열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뭐 이런 행동을 하나, 부하들이 이렇게 다루나 싶을 그런 부분도 막 보이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좌장군이나 이제 누선 장군, 해군, 육군과 해군의 이제 그 지휘관들도 좌불안석이에요. 서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했다고 우리 황제폐하한테 잘못 지켰다가 내 목이 달아나는데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좌장군이 이제 순체가 육군 장군이 이제 누선 장군이랑 원래는 협공을 해서 우리 같이 돌격을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누선 장군은 계속해서 빠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장군 역시도 힘들게 패서 상군을 격파하고 왔고 누선 장군은 이미 한번 패배한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게 만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합시다. 협공을 해야 되는데 누선 장군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좌장군 입장에서는 이제 몸이 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 이제 의심을 하냐면 이 양복이 해군 대장이 수군 대장이 조선과 사선 4사로이 친하게 지낸다. 그 양복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되긴 하죠. 이미 패배를 한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조선을 항복을 시키는 게 화친을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목도 이제 온전하고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죠. 양복이라는 애가 혹시 조선이랑 짜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천자에 대해서 반란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괴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데 그걸 미간발이니까 발언을 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결국은 발언을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1년 가까이 수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정벌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무제가 특사를 보내요. 제남 태수였던 공손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권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공손수, 너 가서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쟤네들 좀 체근 좀 해. 공격을 하든 뭐를 하든 네가 좀 지휘를 해가지고 쟤네들 좀 이제 어떻게 좀 잘 좀 시켜봐라. 이제 성과 좀 내봐라라고 보내요. 그리고 공손수가 왔을 때 이제 좌장군 순채가 이제 육군대장이 쪼르르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공손수한테 뭐 특사대감, 뭐 특사대인, 사실은 제가 공격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시다시피 조선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결국 저기 있는 이제 수군 부대랑 우리가 협공을 해야 되는데 수군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군을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득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수군 장수인 양복이 고조선이랑 밀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포를 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우리가 합쳐서 고조선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공손수가 듣고는 뭐 일리가 있어 장군 뭐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속여요. 양복한테 속여서 호부를 보여주면서 난 천자가 보낸 그 특사니까 이렇게 이제 좌장군 육군 병영에 오셔서 수군대장 양복장군 뭐 우리랑 회의 좀 합시다라고 이제 속여서 부르고는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양복의 군대까지 수군 병력 7,000명까지 이제 좌장군 육군 장군이 합쳐서 통합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요. 왕검성이 함락이 되지 않아요.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 외부에서 오는 타격보다는 내부의 균열이 훨씬 더 위협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도 사실 내분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누적된 요인이 있지만 고조선, 우리 역사상 첫 국가인 고조선, 마지막 왕조인 위만왕조, 위만조선의 멸망도 사실은 내부 균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1년 넘게 세계 최강국하고 단순한 대치가 아니라 전투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상 노인, 상한음, 니계상 참, 장군 왕겹죠. 이 사람들이 고조선의 메이저급 인물들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거 재상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재상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역의 수장이거나 또는 뭐 실제로 조선상이라고 부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국가행정을 총괄했을 그런 이제 개연성도 있습니다. 뭐 니계상 참 같은 경우는 니계 지역의 아마 이제 지역의 수장 뭐 그 정도 된 것 같고 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지위를 가진 사람인 거죠. 서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이제 뭐라고 이제 모의를 하냐면 처음에는 누선 장군한테 이제 항복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누선 장군이 우리한테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항복을 하더라도 얘한테 항복을 하면 조건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누선한테 항복을 하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의를 해왔는데 고조선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이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선 장군한테 계속해서 아마 이제 좀 가혹한 조건을 좀 과한 조건을 내세운 것 같죠.
그리고 누선 장군 입장에서는 항복을 받아야 되긴 되는데 내가 힘으로 얘네들한테 압도를 당하고 있어서 걔네들의 이제 과한 조건 다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결국은 육군 장군한테 의심까지 받고 자기는 체포가 되고 이제 누선 금집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누선이 거느리고 있던 그 해군 수군 병력까지도 모두 좌장군에게 합쳐져서 지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물만난 고기가 된 좌장군은 전장을 더욱더 급하게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 불능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걔들과 이제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강화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은 깨지는 게 아닌가. 나 이게 무섭다. 평화롭게 우리가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공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왕이었던 우거 왕은 이제 불궁항이죠. 왜 항복하냐? 우리가 분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쟤들 뭐 전력 받지 않느냐? 이상한 뭐 그렇게 이제 센 애들도 아니고 뭔가 좀 뭐 잡음도 있고 아주 이상한 상태인 것 같다. 우리 항복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그러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상이었던 한음이라든지 장군이었던 왕겹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상 노인은 개망항한 한나라한테 우리 국왕 우거왕은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한나라에 항복할래요. 저희들이라도 받아주세요. 이 사람들 사실 보면 그 당시 고조선의 최고 지배층을 형성하던 사람인데 몽땅 그냥 비밀 같은 거나 또는 이제 자기 휘하의 세력들도 갖고서 한나라에 항복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고조선이 안 망해요. 이쯤 되면 이제 망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망하느냐. 배신자 중에 한 명인 니계상 참이 있죠. 니계상 참은 망명하지 않죠. 얘네들은 이제 망명을 하고 니계상 참은 아마 남아서 내부의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런 기능을 한 것 같아요. 이에 사인, 사람을 시켜서 살 조선왕 우거래항. 결국은 우거왕을 죽이고 항복까지 해버린 거죠. 도저히 이제 그 내부에서 지네들 배신자들이 도망을 가고도 고조선은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마지막 남아있던 배신자인 니계상 참은 자객을 보내서 우거왕의 생명을 취하고 아이고 제가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도망을 온 거죠. 자, 이러면 끝나죠. 왕이 죽었으면 전쟁 끝나야 됩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아요. 즐기죠. 왕검성 비하. 이제 왕검성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 우거왕의 대신 중 성사 또는 이제 판본에 따라서는 요 사자가 아니고 요 옆을 획을 지워서 성기라고도 합니다. 보면 그 대신이었던 이 성사가 우반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은 우거왕이 죽었어도 여전히 항전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다시 또 그 한나라 군대를 관원들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서야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좌장군이 우거왕의 아들인 장항, 우거왕자 이미 이제 그 내부에서 왕자들부터 해서 다 항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검성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우거왕의 왕자인 장항과 노인의 아들인 최라는 사람을 왕검성 내로 보내서 설득하다. 항전하고 한나라에 항전하고 있는 그 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성사 니네들의 대장인 성사를 좀 죽여라. 그래서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문을 열고 항복을 한 거죠. 몇 차례의 관계를 쓰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나라 군대가 자력으로 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고조선 내부의 균열이 일어났고 거기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을 죽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항전을 하는 것을 성사가 중심이 되어서 항전하는 것을 또 한 번의 그 내부 첩자를 보내서 그 왕자까지 첩자질한 겁니다. 고조선의 이제 마지막 그 밤을 보면 그러고서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위사군 그 고조선으로 하여금 사군으로 삼았다. 딱 여기까지예요. 군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뒤에 나와요. 보면.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사군으로 삼았다. 여기가 바로 고조선 이제 그 사기 조선 열전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 영역을 보시면
이 낙랑군 고조선의 핵심 지역이죠. 위만조선의 핵심 지역이고 복속 지역인 동쪽의 임등군, 남쪽의 이제 진봉군, 그리고 그보다 1년 뒤에 현도군은 약간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뭐 이 지역으로 사군을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상첩분인 영광, 이제 한나라의 위만조선 정복입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그 육군 장군, 이제 그 좌장군, 그 순채, 수군 장군, 누선 장군, 수건대장, 유선 장군, 양복은 승장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한 장수 2명에 대한 처우가 순채는요, 사형시킵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그걸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기시, 그 시체를 시장 한가운데 버려버려요. 거의 역적대하듯이 패하는 거죠. 그리고 누선 장군 같은 경우는 너도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너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돈 내고 너 죽어야 되지만은 보석금 내고 신분강등, 평민으로 신분강등, 귀족 장군에서 신분강등 시켜버린다. 요거는 결국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무제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독특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장인데도 자기가 결과가 너무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그 승장들까지도 하나는 그냥 거의 발길발길 찢어 죽이고 하나는 돈 뜯고 신분 강등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죠. 마치 뭐 독재 국가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무죄만의 관점이 아니었고 항상 보면 이제 사론이라는 형태로 사건을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붙어요. 그 사마천 찬자가 평가를 합니다. 삼국사기도 보면 김부식이 뭐 사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사마천 역시도 조선 정벌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성공을 했다. 얘네들이 억지로 성공을 했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역사가의 책무는 결국은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를 남김으로써 후대에 전해줘서 교훈으로 삼게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누선 장협, 누선은 장군된 기질이 협소하다. 한마디로 소인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더해졌다. 아주 지 스스로 지 무덤 팠다. 누선은 그런 거죠. 그래서 회실 번우, 요 번우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이제 그 중국 광동성 지역 남쪽 무제가 동서남북으로 정복 전쟁을 다 벌인 사람이에요. 그때 이 양복이 남쪽인 광동성 지역의 번우 지역으로 작전을 나갔었는데 그때도 실패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위축이 되는 거죠. 번우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 조선에 와서도 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중에 신중을 더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순채는 저놈이 고조선이랑 같이 붙어먹은 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무제는 나름대로 그 양복의 진심을 이제 알아봐 준 거고 그래서 양복을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신 순채는 너가 일을 더 크게 망쳤다. 결국 승리는 하겠지만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군사 날려먹고 고조선 애들 지네들끼리 내분 나서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순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쟁로. 그 공로를 다퉜다. 공세울 욕심만 앞섰다. 그 사람은. 그래서 모두 그 죽임을 당하고 양군은 모두 욕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솔, 여기는 이제 그 읽을 솔자지만 명사로 쓸 때는 수로 읽어야 되는 장수 똑같습니다. 거느리 숫자 요거랑 똑같아요. 장수 중에 막후이라. 승장들은 당연히 공을 세웠으면은 제후, 후에 봉해져야 되는데 아무도 봉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평가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사기조선 열전을 보면 한나라 대군과 거의 1년 넘게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싸웠고 사실 내분으로 멸망을 한 것이지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나라가 사실 그 위만조선의 국력이 이제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강의 숙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그 흉노까지 정복을 했던 우리 한나라가 동쪽에 흉노의 왼쪽 팔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이 고조선한테 왜 이렇게 1년 동안 그리고 나름대로 뛰어난 장수들이 거기에 얽혀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정복 작업을 해내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마천이 큰 관심을 가진 거죠. 쟤네들이 대단한 애들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으면 이 전쟁의 수렁에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됐었지만 그 결과적인 승리조차도
취해오지 못했다면 우리 한나라가 또 역시도 국가적 위기를 당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우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생각들이 사기 조선 열전에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어떤 것보다도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적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 인트로고요. 이제 한사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